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부터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 출근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등과 인수위 운영 방안과 인선 등을 논의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 여가부가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수습하고 지방선거를 준비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가동됩니다. 디지털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 추적단으로 활동한 박지원 씨가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되는 등 2030 세대와 여성이 전면에 배치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확진 판정됩니다. 정부가 오늘 5살부터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 오늘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근처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까지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나토와 서방 정보당국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처음 통이동 집무실로 출근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차담회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인수위 운영 방향과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단일화 과정에서 약속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공동 정부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당선 직후 곧장 대통령직 인수위 구상에 들어갔던 윤석열 당선인. 차기 정부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장에 선거 막판 단일화를 이뤄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부위원장에는 선대 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끌어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당선인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가 인수위원장을 맡은 건 처음입니다.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인수위와 별개로 선거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기획위원회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끌게 됐습니다.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 왔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인수위는 7개 분과와 국민통합위원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겸직하는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인선을 모두 마친 뒤 오는 21일 본격 출범한다는 계획인데 24명의 분과별 인수위원도 내부 검증을 거쳐 차례로 공개될 전망입니다.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공동정부, 국민통합정부를 향한 첫 단추이자 신뢰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출항을 앞둔 안철수 인수위의 성패는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공동정부 구상은 물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오후 2시쯤 기자회견을 엽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수위원장 임명 소감과 향후 인수위 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인수위 출범 목표 시기를 포함한 일정과 인수위 추가 인선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인수위원을 구성할 때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는 자리 나눠 먹기식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실력 중심으로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등 20대 남성, 이른바 2대남 맞춤 공약을 선보였던 윤석열 당선인. 결과적으로 2030 남성 유권자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었지만 2030 여성 유권자가 이재명 후보로 결집하면서 당선 이후 여가부 폐지 공약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당내에서도 찬반론이 불거진 가운데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과거 남녀의 성별 차이가 심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가부가 설치돼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은 이 같은 문제를 개별 문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들이 겪는 불공정과 인권 침해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 불공정 사례라든지 이런 범죄적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무엇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선 과정에서 인사쇼는 안 하겠다며 철저히 실력 중심으로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여성 할당제와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무총리 조기 지명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에 맞춰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일 잘하는 정부, 능력 있는 정부가 되기 위한 인수위 출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첫 공개 일정으로는 코로나19 현장 행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시대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보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오늘 첫 일정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당선인 집무실은 마지막 사무실 설치나 기반 시설 점검이 진행돼 오늘은 현장 행보가 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중요한 과제로 꼽으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코로나19 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을 겸하도록 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소상공인 지원금은 기본 1,000만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 보상과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인수위원장이 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1,000만 원 정도는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이것이 또 방역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인수위원장께서 직할을 하시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인수위가 출범하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논의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높은 물가와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나랏빚 증가가 변수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조직으로 코로나 위기 대응 TF를 설치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으로 6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행하려면 19조 2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도 개편에도 추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320만 명의 소상공인에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데 9조 6천억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재원은 올해 첫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인데 추경 규모는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치솟는 유가 관련 대책도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높은 물가와 재원 조달은 2차 추경 편성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를 넘보는 상황에서 수십조 원 규모의 추경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2차 추경을 위한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대응으로 지난 2년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 원이 넘고 국가 채무는 240조 원 증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선 이후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는 현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면서 전기료 동결을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에 한국전력의 적자가 무려 2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정부는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기료 인상의 부담을 대선 이후로 떠넘긴 거란 비판 속에 윤석열 당선인은 백지화를 공약했습니다. 졸속으로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의 책임을 회피하고 전기료 인상의 짐을 고스란히 국민께 떠넘기는. 문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발전용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 생산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액화 천연가스의 경우 1년 사이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도매 가격은 최근 1kW시당 200원을 넘어섰습니다. 새해 첫날보다 70%나 올랐고 작년 가격과 비교하면 3배나 비싸졌습니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영업 적자는 5조 8,600억 원, 역대 최악의 실적을 냈습니다. 올해엔 예정대로 전기료를 올리더라도 적자가 무려 20조 원에 달할 거란 추산까지 나옵니다. 한국전력의 영업적자 확대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다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비교하면서 국민들을 설득하면 모르겠는데, 전기요금 결정권을 쥔 정부는 지난 2008년 고유가로 큰 적자를 본 한전에 6,680억 원의 추경 예산을 수혈해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기료 동결 공약을 지키더라도 결국은 국민 혈세로 손실을 보전해주는 조삼모사식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윤 당선인도 동의할 것이며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거라고 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며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당을 재정비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이른바 N번방 추적단 활동가 출신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2030 세대와 여성을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을 하루 앞두고 서울 홍대 거리에서 2030 여성들에게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했던 이 여성. 여러분, 젠더를 갈라치기 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N번방 실체를 고발한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2030 여성 표심을 끌어온 박지연 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당 공동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지금 저희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박 위원장은 YTN에 당내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 성희롱 등 성비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공천권 제동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26살인 박 위원장을 필두로 비대위원 절반이 2030으로 채워졌습니다. 청년 창업가 출신 김태진 동네 주민 대표, 청년 주거복지 문제를 다루온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권지웅 이사가 합류했고 최입의 배재정 전 의원, 당내 혁신을 주장해온 조홍천 의원과 기후위기, 탄소중립 분야에 밝은 이소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바꾸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비대위원들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대선 패배로 어수선한 당을 수습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열 재정비에 나섭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지역위원장 사퇴 시한은 전날까지였는데 현역 의원들의 출마 열기는 대선 전보다 가라앉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했던 우상호 의원은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부산시장의 경우에도 민주당 현역인 박재호, 최인호, 전재수 의원이 모두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아 후보 추대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비대위를 보강하고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내에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재명 후보의 조기 역할론도 이어지고 있어 무엇보다 당심을 모으는 일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내정된 조응천 의원은 탄핵으로 물러난 세력에게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된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쇄신하는 것만이 국민에게 다시 다가갈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SNS에 올린 비상대책위원직 수락의 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지난 5년 동안 조국 사태, 시도지사 성추행 사건, 윤미향 사건, 위성정당 사태 등을 거치면서 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반론을 용납하지 않은 내부 문화가 정착돼 민주당은 더는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세력으로 인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과정에서 오만과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됐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대선에서 정권 교체의 도도한 흐름에 밀려서 고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성했습니다. 네, 비대위 인선 이후에도 당 일각에서는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SNS에 공동비대위원장 박지현은 탁월한 인선이고 일부 참신한 인물도 보이지만 윤호중 비대위원장 사퇴가 없다면 소용없다고 비판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수진 의원도 단 하루 고민으로 대선 패배 책임자 중 한 명에게 비대위를 맡기는 건 지방선거마저 미리 포기한 것이라 다름없다고 주장했고 정춘숙 의원 역시 대선 패배 책임을 져야 할 공동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극히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모든 것이 윤석열 당선인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 의원은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앞서 게재한 글에서도 수세적으로 방어전만 치를 수 없다면서 국회는 절대 다수 의석이 민주당에 있고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서 소소자 정치로 선거 이후 활로를 모색한다면 180석 정의당, 180석 녹색당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서 진보 정당이 노동과 사회 이슈에 넓은 전장을 벌이고 소소자 정치로 간판을 바꿔 달았을 때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민주당에 어설픈 소수자 정치를 하지 말고 지금까지 따돌렸던 소장파, 김혜영, 박용진, 조응천에게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180석 정의당은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소수자 정치는 페미니즘 등 여성 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정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만 1,5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3만 5천여 명 적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는 1.5배, 2주 전인 지난달 27일에 2.2배 규모입니다. 수도권에서 15만 1천여 명, 수도권 외 지역에서 15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1만 명에서 3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열흘 안에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고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37만 명까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에 맞춰서 이번 주부터는 의료 체계도 달라집니다. 의사가 진행한 신속 항원 검사 양성도 인정되고 확진자는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지난달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미크론 정점 규모를 25만 명 정도로 내다봤지만 거센 확산세에 결국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이 오미크론 정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해서 한 37만 명, 최대 37만 명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름 만에 하루 확진자 수를 25만 명에서 37만 명으로 올린 겁니다. 하지만 이미 신규 환자 수는 정부가 이번 주로 예상한 하루 최다 발생 예측치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와 더불어 위중증 환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병상 부족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치료 체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원에서 진행한 신속항원 검사 결과도 인정하고 양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택치료로 전환합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먹는 치료제도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가 다시 한번 필요하다라는 이런 의사 판단이 있는 경우는 여전히 다시 한번 PCR 재검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고 선별 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경증의 코로나 환자는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 병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서울대병원은 지난달부터 일반 병동에서 확진자 치료를 진행해 왔는데 아직까지 감염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도 지난 8일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했을 때 일반 병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감염 예방관리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오미크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데도 호흡기의 질환, 기저질환이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 환자들이 다수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음압병실에서만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일반 의료 체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네, 제주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된 12개월 아기가 입원 치료 중 이틀 만인 그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누적 사망자는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늘면서 아동 전담 병원은 평일이나 주말 할 것 없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어린이 병원. 이른 아침부터 병원을 찾은 소아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영유아부터 11살 미만 초등학생까지 발열이나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이가 미열이 있고 며칠 전부터 조금씩 처지기 시작을 했는데 마침 학교에서 밀접 접촉자라는 연락을 받아서 검사 받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아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최근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을 28곳에서 65곳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진 1명당 하루 평균 진료 건수는 최소 100여 건. 몰려드는 환자로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일하는 건 물론 병상 가동률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 인력을 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저희가 또 뽑고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한 50%에서 30% 정도 수준밖에 돌릴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서울에는 아직도 소아특화 거점 전담병원이 한 곳도 없어 1시간 넘는 거리를 달려 경기도권 병원을 찾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24시간 소아전담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는 등 소아진료가 가능한 외래센터를 8곳으로 늘렸지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소아 확진자 수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한 라인이 어디 있어요? 완전 의료 체계가 붕괴된 거지. 어른들은 아프면 말로 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4개월, 3개월 이렇게 어린 애들은 정말 길바닥에서 죽어나가게 생겼더라고요. 정부는 어린이 확진자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5살 이상 11살 이하 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아용으로 승인을 받은 화이자사 백신이 쓸 예정인데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어린이가 우선 접종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오늘부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보건소의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되는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기준 탓에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하고 있고 주 2회 자가진단키트 선제 검사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1,700만 명인 중국 광둥성 선전시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선전시는 웨이와 텐센트를 비롯한 각종 IT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데 이른바 일선 도시로 불리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대 도시가 봉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선전시에서는 전날 하루 확진자 60명과 무증상 감염자 6명 등 모두 6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까지 공세를 확대하면서 리비우의 북서쪽,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군사시설에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인근 검문소는 늘어난 피난민을 돕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폭격을 당한 건물들이 엉망이 됐고 한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한 군사시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공격으로 35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Львівщина піддалась удару. Удар був здійснений ракетами, попередньо літаками з Саратова, Росії. піднялись літаки. 공격을 당한 군사시설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북서쪽으로 40km 거리에 있는데 러시아가 공격한 곳 중에서 가장 서쪽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있는 부도미레즈 검문소입니다. 폭격을 당한 군사시설은 제 뒤쪽 방향으로 고작 2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검문소에는 폴란드로 넘어오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고 도보로 국경을 넘는 피난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검문소로 넘어온 피난민 한 명은 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공습 경보를 들었고 Siren, yes. Alarm, yeah. Alarm. So a lot of church make this sound to know people that they should hide. 검문소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는 야간 근무자들이 공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My colleagues who were here during the night shift heard it and saw it because it was still dark. It was during the night. 공격을 당한 군사시설과 가장 가까운 부도미레즈 검문소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피난민을 맞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옷, 유모차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피난민이 쉴 수 있는 텐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곳 폴란드 국경과 근접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도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됐습니다. 폴란드 부도미레즈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관광지로 유명한 오데사가 거대한 요새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서 불안한 가운데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 오데사 거리에 인적이 끊겼습니다. 대전차 방어시설과 모래주머니가 언제든 닥쳐올 러시아군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 방향에서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출발해 미콜라이우를 공격하고 있는 지상군과 흑해의 해군, 그리고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반군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이 언제든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티셔츠를 잘라 군용 위장막을 짜면서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대전차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화염병도 만들어 시가전을 준비합니다. Приблизно ми робимо до 1000 пляшок, але наразі загрозу 미콜라이우에서는 현지 시간 13일에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콜라이우를 우회해서 곧바로 오데사로 진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We're ready to die, and we're not afraid to pay this high price, not to achieve something, but stop this country from something. And this would be becoming part of this terrible Russian state. 이런 가운데 오데사 국립 아카데미 오페라와 발레 극장 오케스트라는 평화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하며 거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관광객이 넘치던 아름다운 오데사 거리에 전쟁의 광기가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서부와 남서부 지역으로 공습 범위를 확대하면서 한국 대사관이 대피한 남서부 체르니우치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체르니우치에서 100km 떨어진 이바노 프란키우스크 도시 공항까지 급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형태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들은 지난 2일 밤 체르니우치에 도착해 임시로 한국 국민과 가족의 탈출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3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화학 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독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화학 무기 실험을 주장하는 건 이런 거짓말 하에서 화학 무기 작전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등 2개 도시의 실험실에서 비밀리에 진행한 생물 실험을 미 국방부가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러시아 특수부대가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공급망 복구를 마쳤고 냉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개전 초기 체르노빌 원전을 장악했는데 당시 교전 과정에서 전력망 일부가 파손됐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10일부터 전력망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현지 시각 14일 월요일에 예정돼 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간 협상이 이날 화상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을 인용해서 현지 시각 13일 일요일 오후에 양국 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하고 협상이 하루 뒤에 열릴 거라고 정정한 겁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지만 회담 결과와 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각 13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대표단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회담을 갖고 있지만 그 결과에 관해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동안 양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면서 하지만 이 회담의 결과가 무엇이 될지, 이 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될지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북 울진 지역에 첨근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열흘간 지속됐던 산불이 사실상 진화됐습니다. 진화까지 213시간이 걸린 울진 삼척 산불은 피해도 역대급인데요. 잠정 피해 면적이 2만 헥타르가 넘어서 피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고 원인 조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화까지 213시간이 넘게 걸린 이번 산불은 역대 최장 기록이던 2000년 동해안 산불 191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잠정 피해 면적도 울진 18,463헥타르, 삼척 2,460헥타르 등 모두 2923헥타르나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 진화된
강릉 동해 산불 피해까지 더하면 서울 면적의 40%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대응도 이른바 역대급으로 만 90해 동안 헬기 1,200여 대, 인력 6만 9천여 명의 산불 진화차 등 장비도 6,1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핵심 구역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주택 300여 채와 농축산시설 100여 개 등 600여 곳이 이번 산불에 탔고 3,90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한울원전과 국내 최대 액화 천연가스기지,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과 천년고찰 등의 불길이 근접했지만 사투 끝에 피해 없이 지켜냈습니다. 주불이 잡히면서 재난대책본부는 수습복구본부로 전환됐습니다. 산림청은 구체적인 산림 피해를 확인하면서 살릴 수 없는 나무는 잘라내고 어떤 나무를 심을지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물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저희 전 공무원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3일째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또 도로변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시작한 거로 추정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해서 산불 원인 조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택의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 GH 직원들 합숙소였던 논란과 관련해 경기 남부경찰청이 수사를 맡았습니다. 앞서 GH는 이 후보자가 경기도지사였던 재작년 8월 성남시 순회동의 한 아파트를 직원 합숙소로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이후 대선 기간 이 집이 이 후보 자택 옆집이란 사실이 드러났고 국민의힘 측은 합숙소가 불법 선거 캠프일 거란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달 20일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상생주택을 본격 추진합니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서 짓는 장기 전세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5월 12일까지 상생주택 시범사업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의 3,000제곱미터 이상 면적 또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이 입주할 수 있는 규모의 토지인데 자연 녹지 지역도 공모 대상지에 포함됩니다. 어제는 곳곳에 단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8.7도로 큰 추위는 없는 상태인데요. 낮 동안은 어제처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자세한 비 내리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저녁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북부에 5에서 15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8.7도, 대전 12.4도, 광주는 13.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7도, 대구 15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심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부터 서울 통이동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 출근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첫 공개 일정으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만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오면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로 확진 판정됩니다. 정부가 오늘 5살부터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또 오늘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폴란드 국경 근처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까지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현지 시간 14일 우크라이나와 협상이 화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하고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와 권 의원이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 부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안 대표 임명은 공동정부, 국민통합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 대표의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안 대표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더 나은 정부로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가 역사적인 소명을 다하지 않았냐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인수위를 구성할 때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 대신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인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는 더 효과적으로 이런 불공정, 인권 침해, 또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장동 의혹 특검 요구에 대해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은 1,000만 원 정도를 기본으로 정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대장동 특검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특검을 요구한 것에는 어떠한 꼼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장동 특검에 윤 당선인도 동의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고 여야가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기 때문에 3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은 겁니다. 여야는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대장동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특검을 거론해왔는데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특검 도입 논의가 재개된 상황입니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에 대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지원할 것이라면서 정밀하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어떤 지수화도 하고 등급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코로나19로 시리에 빠진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보 일정을 소화한 뒤 통이동에서의 본격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 핵심 인사들과 차담회를 진행합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전 11시 서울 통이동에 있는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함께 차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인수위 핵심 관계자들과 향후 인수위 운영 방향과 출범 목표 시기를 포함한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첫 공개 일정으로 코로나19 현장 행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행보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첫 공개 일정 혹은 비공개 일정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당을 쇄신할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N번방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연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 비대위 절반을 2030으로 꾸리고 당 안팎의 혁신 인사들을 배치한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감한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지금 저희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앞으로 박 공동 비대위원장께서는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옆과 청년의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국민께 다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바꾸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당내 수습과 재정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오늘부터 비상대책위원회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 묘역 등을 참배한 뒤 국회로 이동해 첫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다만 박지연 공동비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라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회의 모두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어 오후에 상임위원장과 간사단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개혁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80일가량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들어 현역 의원들의 출마 의지가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애초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했던 우상호 의원은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고 출마설이 돌았던 박용진 의원 역시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기지사 선거에는 5선의 조정식, 안민석 의원,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당협위원장 사퇴서를 냈고 수원시장 3선 출신 염태영 의원도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4선의 김태년 의원은 사퇴서를 내지 않아 출마를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별 공로자에 대한 포상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선거 패배 와중에 포상부터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각 시도당에 오는 18일까지 20대 대선 기업 특별 공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인선 발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직 보고받지 못한 일이라며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일 같은데 경위를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만 1,5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3만 5천여 명이 적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는 1.5배, 2주 전인 지난달 27일에 2.2배 규모입니다. 수도권에서 15만 1천여 명, 수도권 외 지역에서 15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1만 명에서 3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 양성이 확인되면 보건소 등에서 추가로 PCR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바로 진료와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확진 판정 문자를 기다릴 필요 없이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60대 이상의 경우 먹는 치료제로 바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0, 50대 고위험군과 면역 저하자는 신속 항원 검사 양성으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으려면 기존처럼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보건소의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되는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행과 같이 새학기 적응 주간의 등교 방식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미크론 유행 확산세가 꺾인 이후 필요하다면 학사 운영 방안을 추가 안내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오늘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최근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세에서 11세에 대해서도 백신의 감염 예방과 중증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서 고위험군의 경우 좀 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진 울진과 삼척의 산불로 모두 330명이 넘는 주민이 집을 잃었습니다. 네, 대부분 고령에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번기를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산골 마을. 집들이 폭격을 맞은 듯 폐허로 변했습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이 덮친 겁니다. 열기를 이기지 못해 집은 폭삭 내려앉았고 집안 세간살이도 하나 남은 게 없습니다. 집성촌인 마을 26가구 가운데 20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화만은 단 20분 만에 주민들 삶의 터전을 앗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 당장 몸 뉘울 곳이 걱정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거는 일단 주민들 도와가지고 일단은 2달이 쭉 펴고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만 빨리 어떻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많고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주민들. 농기계와 밭작물 씨앗도 불에 타면서 당장 먹고 살기가 막막한 실정입니다. 마음이 착잡하죠. 이제는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농사는 올봄 농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번 울진 산불로 주택 319채가 불에 탔고 337명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당장 바라는 건 하나, 최소한 생활입니다. 집을 질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될 거, 모든 거 저희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정부와 지자체는 임시조립주택을 마련해 이재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마을에 공터를 마련하고 조립주택을 설치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면 2년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재산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3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 그다음에 싱크대,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립식 임시주택이 되겠고요. 2가구 이하는 한 동, 3가구 이상은 2동씩. 피해 조사가 끝나면 주택 모두가 불에 탄 경우 가구당 1,600만 원, 절반이 탔으면 8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새로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이재민들은 추가 부담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김영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70년 넘게 유지돼 온 검찰의 독점 기소권을 깨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역량과 정치 편향 문제가 겹치면서 공수처 폐지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앞으로 2년이 공수처의 존폐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영준 전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출범 1년 2개월 만에 첫 기소권을 행사했습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검찰이 독점해온 기소권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공수처의 지난 1년은 수사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 논란이 거듭되며 존폐 위기에 내몰린 시간이었습니다. 핵심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고 무차별 통신조회와 위법 압수수색, 선별 입건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20대 대선 국면에서도 공수처는 뜨거운 감자였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시 공수처의 조건부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본적인 국민들의 회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폐지를 추진하겠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특히 공수처의 수사 독점권 조항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았습니다. 공수처법 24조는 검경과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고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는 공수처에 무조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공수처가 독점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게로 나누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수사 독점권 삭제나 공수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문제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결국 22대 국회가 새로 들어서고 김진우 공수처장 임기가 끝나는 2년 뒤까지 공수처 개편이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공수처로선 그 2년 동안 고위공직자 범죄 처벌이라는 존재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 존폐론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우선 1호 기소 사건인 김 전 부장검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다면 과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내는 셈인 만큼 공수처가 유죄 입증에 모든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서방 당국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 개발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이걸 사용하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각 13일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생화학 무기 실험을 주장하는 것은 러시아가 생화학 작전을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 2개 도시의 실험실에서 비밀리에 생물 실험을 진행했고 미 국방부가 이를 지원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자국 특수부대가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서쪽에 인접한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량 살상 무기를 쓸지 모른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But as we say in Poland, using a little bit of an English expression, if he uses an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n this will be a game changer in the whole thing.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이 생화학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서방 국가의 정보망에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생화학 무기 공격을 감행한 뒤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 국가로 돌리는 이른바 가짜 깃발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서방 정보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을 포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 당국이 최근 3년간 2차례나 신경작용제를 사용해 푸틴 대통령의 정적을 암살하는 시도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바이든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다면 전쟁 범죄가 될 것이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북쪽 이르핀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전직 뉴욕타임스 영상기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는 현지 의료진과 목격자를 인용해서 취재진이 탄 차가 공격을 받았고 미국인 기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다른 미국인 기자와 우크라이나인 1명이 크게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성명을 내고 몇 년간 뉴욕타임즈를 위해 일해온 유능한 영상기자 브렌트 르노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그는 2015년까지 뉴욕타임즈에 기여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와 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국가를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나토는 주변국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훈련을 진행하면서 러시아의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과시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이승윤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걸프전에서 이라크 전차 약 300대를 잡아낸 탱크킬러 아파치 헬기.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 증원 병력으로 폴란드 등 동유럽에 파견하자마자 나토군의 세이버 스트라이크 22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한 미군의 신형 단거리 대공 방어 무기 체계도 이번 훈련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The new M-SHORAD system is a critical capability that will be able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maneuver forces from all different types of aerial breathing threats. 이번 훈련은 13개국에서 나토군 13,000명이 참여했고 체코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에 이어 폴란드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실제 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군과 나토군 전력이 유럽 각국의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서는 게 훈련의 목적입니다. Bringing in the air picture on the U.S. side, the Polish side, and bringing that interoperability was a huge improvement and something that we definitely want to sustain for future operations. 민간 차량과 뒤섞이는 걸 막기 위해 주로 야간에 전술 이동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나토 국가 침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폴란드에선 오는 26일까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군 측은 이번 훈련이 정례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아파치 부대 등 미군 증원 전력이 참여한 만큼 러시아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연합훈련으로 풀이됩니다. 폴란드 푸시미실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현지 시각 14일 월요일에 예정돼 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간의 협상이 이날 화상을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을 인용해 현지 시각 13일 일요일 오후에 양국 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하고 협상이 하루 뒤에 열릴 거라고 정정한 겁니다. 네, 그동안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해군 조종병과에 지원할 수 없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시력 교정술을 받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특정 단체 소속 병원에서만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서 또 다른 차별이자 진입장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군 항공기를 조종하겠다는 꿈을 안고 해군 사관 후보생 조종병과에 지원했습니다. 서류와 필기시험에 합격하면서 신체검사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정작 날아온 건 신체검사 불합격 통보였습니다. A씨가 라식 수술을 받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신체검사 기준에서 불합격 대상인 걸 알려주니까 사실 시간도 낭비되고 또 공간 시간도 낭비되니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수술한 직후에 이제 군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눈을 많이 사용했지만 그래도 뭐 이상은 없는 상태였고. 해군이 라식이나 라섹 등 시력 교정술을 받은 경우 조종병과에 지원할 수 없게 제한했기 때문인데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관련 제도를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지난달부터 신체검사 기준을 완화해 시력 교정술을 받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새로운 조건이 생겼습니다. 대한안과의사회 라식위원회 소속 병의원에서만 수술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A씨가 수술받은 병원은 라식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이번엔 아예 지원조차 불가능합니다. 또다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응시하려고 했는데 이런 제한이 걸리니까 사실 제 주변에도 이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아예 시험을 응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아쉬움이 큽니다.
대한안과의사회는 교수나 대학병원 의사들도 가입한 안과 학회와 달리 소규모 안과 개원이들이 주로 가입해 있습니다. 산하 조직인 라식위원회엔 전국 138개 병원이 회원으로 있는데 인원이나 장비 등 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절차 자체가 까다롭지 않은 데다 단체가 대표성이 없어 회원 자격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학적 근거가 없죠. 라식위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안과 학회도 아니고요. 안과 의사회잖아요.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한 개원이 그냥 협회거든요. 게다가 강원도의 경우 라식위원회 가입 신청을 한 안과가 한 곳도 없어 강원도 응시자는 다른 지역까지 가서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채용 조건이 지원자들에겐 또 다른 차별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누구의 수술 받느냐가 아니라 지금 결과를 검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그리고 특정 병원에 수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평등권도 위배했다고 보입니다. 해군 측은 수술 안전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은 해군 측에 어떤 전문가로 구성이 됐는지 공신력을 확보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현재로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움직임을 포함한 이딴 도발 행위에 중국의 공개 규탄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 대표와 류 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지난 10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통화에서 미중 양국이 영내 안보에 있어 공동의 이해관계를 나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공개 규탄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고 국무부는 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의 당 대회에서 자위대의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도쿄에서 열린 당대회에서 자민당이 추진해온 헌법의 4개 항목 개정에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헌법 구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개발 제한구역 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녹지 보호전에 도움이 되지만 한편으론 규제가 많아 주민들의 불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각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집입니다. 지은 지 30년쯤 됐는데 이곳이 개발 제한구역이라 더 넓히지도 못합니다. 낡은 집을 수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행히 최근 시의 지원을 받아 말끔하게 고쳤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2천만 원 중 90%를 지원받았습니다.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비싸더라고. 그 하니까 뭐 그 도움되는 게 재정적인 부담이 된 게 엄청 좋죠. 고맙게 생각하죠. 개발 제한구역에 포함된 이 마을에는 농촌형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쌀 결을 활용한 찜질방인데 고객이 늘면서 수익이 짭짤합니다. 이 시설 역시 시의 지원을 받아 지었는데 주민이 직접 운영하고 수익의 일부는 마을을 위해 사용합니다.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을 드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는 개발 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도로나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에서부터 노후주택 개량과 학자금 지원, 복지문화 지원 사업 등 다양합니다. 개발 제한구역이 이제 그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자연사 손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 지원 사업을 통해 그런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9월까지 각 시군별 지원 사업을 선정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전국 곳곳에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이 낮 동안 비가 내리면서 선선함이 감돌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에 중부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낮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저녁까지 곳곳에 5mm에서 많게는 1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동해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8.3도, 대전은 12.3도, 대구는 9.1도, 부산은 9.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낮 동안에도 대체로 선선함이 감돌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12도, 광주는 16도, 대구는 15도, 부산과 울산, 포항 모두 14도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까지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임명하고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와 권 의원이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잘 아시다시피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과 함께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 부처의 역사적 소명은 다했다면서 공약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핵심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한 원칙은 세워놨고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이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혹은 불공정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남녀 집합적 성별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부처를 만들어 역할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남녀가 아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정부 내각 출범 과정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야지 자리 나눠 먹기식으로 하는 건 국민 통합이 안 될 뿐 아니라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어제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주요 구성안을 발표한 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특검에 윤 당선인도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며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후보 시절 내놓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대한 여러 기준을 잡아 지수화와 등급화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까지 아울러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N번방 추적단 불꽃 출신의 박지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 네, 비대위 절반을 2030으로 꾸리고 당 안팎의 혁신 인사들을 배치한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과감한 쇄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지금 저희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앞으로 박 공동 비대위원장께서는
성범죄 대책 및 여성 정책은 물론 사회적 약자의 옆과 청년의 편에서 정책 전반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국민께 다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겸손과 성찰을 원칙으로 저희의 모든 것을 바꾸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내건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와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추가 배치와 타이완 문제 등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시진핑 주석의 축전 기사를 일면 상단에 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과 수교 당시의 초심을 지키면서 우호 협력을 심화 발전시킬 용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의 전면적 갈등 속에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협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我们愿同韩方共同努力，以建交30周年为契机，推动两国关系健康稳定发展。 하지만 한미 동맹 강화를 내건 한국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 내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이 타이완 문제의 레드라인을 건드리는 건 중국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반중협의체인 쿼드의 참여 확대가 윤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미리 견제에 나선 겁니다. 환구시보는 대선 직후에는 사드 배치가 한국의 주권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 대표적 관변 매체입니다. 홍콩 명보는 윤석열 당선인은 친미 입장이 분명해 동북아 정세에 변수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꼭 반중일 필요는 없다면서 북핵 문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사드 추가 배치는 절차가 복잡해서 임기 안에 못 끝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사드와 타이완 문제 등 미중 갈등과 얽힌 현안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0만 1,5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 집계치보다는 3만 5천여 명 적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6일보다는 1.5배, 2주 전인 지난달 27일에 2.2배 규모입니다. 수도권에서 15만 1천여 명, 수도권 외 지역에서 15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31만 명에서 3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오늘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세부 계획을 발표합니다. 최근 11세 이하 소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5세에서 11세에 대해서도 백신의 감염 예방과 중증 예방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서 고위험군의 경우 좀 더 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3일 화이자의 5세에서 11세용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 제품의 국내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더라도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확진자의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담당 보건소의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되는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동거인이 확진되면 동거인의 검사일 기준으로 3일 안에 PCR 검사를 받고 6일에서 7일 차에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됩니다. 교육부는 현행과 같이 새학기 적응 주간의 등교 방식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지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관광지로 유명한 오데사가 거대한 요새로 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 불안한 가운데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송태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 오데사 거리에 인적이 끊겼습니다. 대전차 방어시설과 모래주머니가 언제든 닥쳐올 러시아군을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 방향에서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림반도에서 출발해 미콜라이우를 공격하고 있는 지상군과 흑해의 해군,
그리고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 반군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이 언제든 공격해올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티셔츠를 잘라 군용 위장막을 짜면서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대전차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화염병도 만들어 시가전을 준비합니다. Приблизно ми робимо до 1000 пляшок, але наразі загрозу. 미콜라이우에서는 현지 시간 13일에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9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콜라이우를 우회해서 곧바로 오데사로 진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We're ready to die, and we're not afraid to pay this high price, not to achieve something, but stop this country from something. And this would be becoming part of this terrible Russian state. 이런 가운데 오데사 국립 아카데미 오페라와 발레 극장 오케스트라는 평화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하며 거리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관광객이 넘치던 아름다운 오데사 거리에 전쟁의 광기가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까지 공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리비우 북서쪽 폴란드 국경 근처에 있는 군사시설을 공습해 수십 명이 숨졌는데요. 인근 검문소는 늘어난 피난민을 돕기 위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양동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폭격을 당한 건물들이 엉망이 됐고 한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러시아군이 공격한 군사시설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공격으로 35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Сьогодні Львівщина піддалась удару. Удар був здійснений ракетами, попередньо літаками з Саратова, Росії. піднялись літаки. 공격을 당한 군사시설은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서 북서쪽으로 40km 거리에 있는데 러시아가 공격한 곳 중에서 가장 서쪽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 있는 부도미레즈 검문소입니다. 폭격을 당한 군사시설은 제 뒤쪽 방향으로 고작 20k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검문소에는 폴란드로 넘어오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지어서 있고 도보로 국경을 넘는 피난민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검문소로 넘어온 피난민 한 명은 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공습 경보를 들었고 Siren, yes. Alarm, yeah. Alarm. So a lot of church make this sound to know people that they should hide. 검문소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는 야간 근무자들이 공습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My colleagues who were here during the night shift heard it and saw it because it was still dark. It was during the night. 공격을 당한 군사시설과 가장 가까운 부도미레즈 검문소는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피난민을 맞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옷, 유모차 등을 제공할 뿐 아니라 피난민이 쉴 수 있는 텐트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분주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곳 폴란드 국경과 근접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도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게 됐습니다. 폴란드 부도미레즈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현지 시간 14일 월요일에 예정돼 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양국 간 협상이 이날 화상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을 인용해서 현재 시간 13일 일요일 오후에 양국 간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하고 협상이 하루 뒤에 열릴 것이라고 정정한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서북쪽 이르핀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전직 뉴욕타임스 영상기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는 현지 의료진과 목격자를 이용해서 취재진이 탄 차가 공격을 받았으며 미국인 기자 1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다른 미국인 기자와 우크라이나인 1명이 크게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성명을 내고 몇 년간 뉴욕타임스를 위해 일해온 유능한 영상기자 브렌트 르노의 죽음을 애도한다며 그는 2015년까지 뉴욕타임스에 기여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와 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 뒤 기름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미국인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초당적인 지지를 보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가 지난 8일부터 11일 미국의 성인 1,0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 금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77%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기름값이 올라도 에너지 제재를 지지하냐는 질문은 6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4%, 공화당 76%, 무당층 76%가 에너지 제재를 지지한다고 CBS는 밝혔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 여파로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이 실제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지 시간 13일 미국의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빚을 갚을 돈이 있지만 접근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고 더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환 보유액은 6,400억 달러에 달하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을 비롯한 각종 제재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동결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톱에 걸린 기사네요. 윤석열 정부의 새 총리가 관심인데 김부겸 현재 총리가 유임되는 게 검토되고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면 신문 제목 기사만 보더라도 내용을 다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새 정부 총리의 김부겸 유임 검토라는 제목이 눈에 띄죠. 국무총리 임명은 장관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데 유임을 하게 되면 그 절차가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여야 갈등을 피하고 협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김부겸 총리의 유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재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런 내용도 실려 있었습니다. 예. 이 신문은 김부겸 총리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바 있다는 내용도 싣고 있었고요. 예. 또 윤 당선인과 대학 시절에 친분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 신문은 김 총리 측 인사가 이 유임안을 김부겸 총리에게 직접 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검토되는 여러 카드 중에 하나고 아직 당사자의 의견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신문들 보니까 어제 인수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로 직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많았는데요. 예. 향후 움직임이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러게요. 김부겸 총리 유임 카드는 사실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좀 신선한 생각인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이제 비대위 체제로 돌입을 했죠. 오늘부터 공식 활동을 들어가는데 이 비대위 전환했는데 여전히 윤호중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어제 인선안을 발표했고 이제 오늘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네. 서울신문에 실린 보도를 보면요. 청년과 여성이 전진 배치되었다라는 점이 눈에 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 하지만 당내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적지 않다는 내용도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것만 정리를 하자면요. 예. 김두관, 이수진, 정춘숙 의원이 윤호중 비대위 체제에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는데 6월에 있는 지방선거를 포기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반응을 한다던가 예.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쇄신을 이끌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예. 오늘부터 활동이 시작되는데 당장 혼란이 좀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쉽진 않겠네요.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만평인 것 같은데 네 사람이 나와 있네요. 누군지는 다 알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예, 한겨레 신문에 실린 만평인데 함께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20대 대선 손익 계산서라는 제목이 있죠. 왼쪽으로 갈수록 수익권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손해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왼쪽은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과 함께 이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안철수 대표 그림과 함께 이겼지만 내가 이기진 않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치에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 모습인데 졌지만 잘 싸웠다. 당내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평가를 적었고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대위원장이나 서울시장, 당대표 등 여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이제 가장 눈에 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준석 대표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당선인을 만든 당대표이긴 하지만 그동안의 선거 전략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위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 무언가 반응을 좀 살피는 것 같은데 과연 어느 사이트, 어느 게시판을 보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위중증 환자가 정부 통계보다 많다. 이게 뭐 현장과 괴리가 좀 있다 이런 주장입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엿새째 1,000명 이상 네 자릿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위중증 환자가 존재한다는 기사인데요. 경향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위중증 환자는 중환자실 병상에 격리된 환자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19에 감염된 중환자, 처음에 중환자실로 오게 되면 10일에서 20일 정도 관리한 후에 감염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염력이 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일반 병상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중환자임에도 위중증 환자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집계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고요. 일반 병상에서 관리하는 중환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의료 질이 저하되거나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고요. 다음 산불 상황 좀 보겠습니다. 산불이 주말 사이에 이제 비가 내리면서 진화가 좀 주불은 다 꺼졌죠. 이제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데 피해 규모가 좀 상당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 주말에 내렸던 비를 기다리고 또 보면서 반가워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비가 내리고 또 진화대에 투혼까지 더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주불은 다 잡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일보 기사 제목에서 보듯이 역대 최장 기간 그리고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213시간 43분이라는 역대 최장 산불 지속 기간이었고요. 지난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보다 거의 하루 정도가 더 지속이 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를 보면 울진 삼척 지역이 2만여 헥타르, 그리고 강릉 동해까지 합치면 2만 5천여 헥타르 면적이고요. 수백 채의 주택을 포함해서 축사라던가 공장의 피해도 상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송이버섯 산지를 비롯해서 양봉장 등 피해가 정말로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정확한 피해를 집계하는 데에도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남은 과제는 복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만큼 하루빨리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민 분들이 걱정입니다. 이게 주택이 불에 타도 몇백만 원밖에 못 받는 것 같다라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스포츠 관련 소식인데 이게 패럴림픽 관련 기사인 거죠? 맞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실린 기사고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국기를 펼치고 환호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베이징 패럴림픽에서 금메달 11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로 종합 2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인데요. 우크라이나 하면 원래도 패럴림픽 강국이긴 하지만 이전 대회들 기록을 보면 5위 안팎의 종합 순위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2위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그야말로 투혼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들 하나같이 전쟁 중단을 촉구했고 평화를 외쳤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장도 우크라이나 선수단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식품과 방역 물품 그리고 보온 물품 등을 전하면서 교류에 나섰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는 이번 대회가 끝나고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번 대회에서 아쉽게 메달을 전혀 따지 못했는데 이런 교류들이 활성화돼서 도움을 주고받으면 앞으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바람처럼 하루빨리 평화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스포츠 기사 하나 더 있네요.
우리나라 프로야구 소식인가 보네. 그렇습니다. 이 봄을 알리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프로야구 시범 경기도 그중 하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팀 간 연습 경기를 이제 마쳤고요. 지난 주말부터 시범 경기가 시작됐는데 한겨레 신문이 4가지 측면에서 관전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적생들의 활약을 볼 수 있겠는데 뭐 기아로 간 나성범 선수, KT로 팀을 옮긴 박병호 선수, NC로 이적한 박건우, 손아섭 선수 등이 언제 완벽하게 적응을 할 것인가 이런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돌아온 에이스들입니다. 국가대표에서는 든든한 원투펀치이자 또 프로야구에서는 선의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양현종, 김광현 선수가 모두 국내로 복귀했는데요. 양현종 선수는 시범 경기 개막전에 나섰습니다. 네. 3이닝 동안 퍼펙트,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고요. 김광현 선수는 아직 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뉴페이스의 검증인데 아마 이번 시즌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는 선수 중에 한 명, 바로 류현진 선수의 전 동료 푸이그 선수일 것 같습니다. 예. 언제쯤 리그 적응을 마치고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주던 그 괴력을 뽐낼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달라진 적응 환경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번 시즌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돼서 이를 두고 타자들의 적응이 어렵다는 이야기 현재 나오고 있는데 네. 이번 시즌 성적을 가를 중요한 변화로 꼽히고 있고요. 또 롯데 사직 야구장의 담장 높이가 높아진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꼽았습니다. 네. 이렇게 선수들 구성만 보면 볼거리는 확실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돼지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공포를 느끼면 꽥꽥, 행복하면 꿀꿀이라는 제목이 담겨 있어서 눈에 예. 확 띄었는데요. 덴마크, 스위스, 프랑스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는 돼지들의 울음소리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네. 그 결과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고주파 음인 꽥꽥을, 긍정적인 감정일 때는 저주파 음인 꿀꿀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 공식이 다 들어맞는 건 아니었고요. 예외 상황에서는 소리의 지속 시간이라던가 진폭의 변화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하게 되면 한 92% 정도 돼지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들은 이런 기술이 추후 동물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될 거라고 기대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사람이 이 소리를 분간하지는 못하는 모양이네요. 뭐 직접적으로 듣고 분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인공지능 통하면 가능하다고 예. 하니까요. 어떻게 더 발전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말 천금 같은 단비가 내리면서 울진 삼척 산불이 열흘 만에 사실상 진화됐습니다. 진화까지 213시간이 걸린 이번 산불은 피해도 역대급인데요. 잠정 피해 면적이 2만 헥타르가 넘어서 피해 복구에 긴 시간이 걸리고 원인 조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화까지 213시간이 넘게 걸린 이번 산불은 역대 최장 기록이던 2000년 동해안 산불 191시간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잠정 피해 면적도 울진 18,463헥타르, 삼척 2,460헥타르 등 모두 2923헥타르나 됩니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 진화된 강릉 동해 산불 피해까지 더하면 서울 면적의 40%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대응도 이른바 역대급으로 만 90해 동안 헬기 1,200여 대, 인력 6만 9천여 명의 산불 진화차 등 장비도 6,10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핵심 구역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전략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주택 300여 채와 농축산시설 100여 개 등 600여 곳이 이번 산불에 탔고 3,90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또 한울 원전과 국내 최대 액화 천연가스기지,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과 천년 고찰 등의 불길이 근접했지만 사투 끝에 피해 없이 지켜냈습니다. 주불이 잡히면서 재난대책본부는 수습복구본부로 전환됐습니다. 산림청은 구체적인 산림 피해를 확인하면서 살릴 수 없는 나무는 잘라내고 어떤 나무를 심을지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물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저희 전 공무원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금 3일째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만큼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로 보입니다. 또 도로변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시작한 거로 추정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단서조차 확보하지 못해서 산불 원인 조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프로축구 수원FC가 원정 경기에서 강원을 누르고 귀중한 시즌 첫 승을 올렸습니다. 시즌 초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천은 무고사의 결승골로 김천 상무를 꺾고 3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로축구 소식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FC가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기다리던 시즌 첫 승에 성공했습니다. 전반 43분 니실라의 코너킥을 공격에 가담한 장신 수비수 김동우가 머리로 마무리,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수원FC는 후반 추가 시간 터진 정재용의 중거리포로 시즌 첫 승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스페인 리그에서 돌아온 수원FC 이승우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처음 선발 출전한 뒤 후반 38분까지 소화하면서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일단 연패를 끊어서 너무 기쁘고요. 일단 저희 팀원끼리 얘기도 많이 하고 잘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인천과 김천의 경기는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전반 15분 김천 미드필더 정현철이 골키퍼에게 준다는 공이 짧게 연결됐고 이것을 인천 해결사 무고사가 놓치지 않고 가로채 골로 연결했습니다. 인천은 무고사의 결승골로 1대0 승리를 거두고 시즌 3승과 함께 3위로 도약했습니다. 조규성, 권창훈 등 국가대표가 즐비한 김천은 월드컵 최종 예선 선수 선발 하루를 앞두고 벤투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네, 어젯밤 9시 20분쯤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주민 50여 명이 대피했고 소방 추산 5,8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충북 영동군 매곡면의 한 포도농장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 두 동 일부가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자제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돌며 소주병으로 점주를 위협하고 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소주병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새벽 5시 반쯤 서울 관악구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깨트려 점주를 협박하고 현금 14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8.3도로 크게 춥지는 않은 상태고요. 낮 기온은 12도로 비가 내리면서 어제처럼 선선하겠습니다. 먼저 비 내리는 상황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하겠고요. 저녁 무렵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북부에 5에서 15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8.3도, 대전 12.3도, 광주는 13.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7도, 대구 15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2도로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심하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24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